책봄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책봄이에요. 봄님들 행복한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셜록 홈즈 베스트 12에 수록된 사건인 수수께끼의 하수긴입니다. 베일 쓴 하수긴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메릴로 부인이 그녀 소유의 하숙집에 머물고 있는 수상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의뢰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글리 우먼이라는 옛날 영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어릴 때 아마 제게는 시청 관람 불가였을 텐데 우연히 TV에서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생생해요. 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론더 서커스단의 미모의 단원이었던 이 하수긴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론더 서커스단의 비밀스러운 사건, 스토리북으로 들어보실게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에 함께 들어주세요. 마음은 녹이고 자야죠. 셜록 홈즈 베스트 12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수수께끼의 하수긴. 독자 여러분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홈즈가 언제나 뛰어난 관찰력과 본능적 직감을 발휘했으리라 지레 짐작하지 않는 편이 좋다. 나는 사건 비망록을 통해 홈즈의 월등한 능력을 제대로 묘사하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때로는 홈즈도 사건 해결이란 열매를 얻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했다. 물론 아주 쉽게 사건이 해결된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당시에는 홈즈에게 사건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 몇 년이 지나서야 수수께끼가 풀렸던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 지금 쓰고자 하는 사건도 역시 그와 같은 경우다. 이름이나 장소는 약간 바꿨지만 여기 쓴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1896년 초의 어느 날 오전이었다. 홈즈가 급히 와달라는 정보를 보내왔다. 베이커가의 방문을 열자 홈즈가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한가운데의 의자에 앉아 나이 지긋한 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시골집 안주인처럼 아주 뚱뚱한 여자였다. 이분은 남부 브릭스턴에서 오신 메릴로우 부인. 메릴로우 부인은 담배 연기가 괜찮다고 하니 자네도 평소대로 고약한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그렇게 해. 부인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자네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불렀네. 홈즈가 나에게 손짓을 하며 부인을 소개하자 내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메릴로우 부인, 론도 부인을 만나러 갈 때 이 친구를 데리고 가도 되겠지요. 부인이 미리 론도 부인에게 말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러고 말고요. 홈즈 씨를 열렬히 만나고 싶어 해요. 론도 부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요. 홈즈의 말에 메릴로우 부인이 대답했다. 그럼 내일 오후 일찍 찾아뵙도록 하죠.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왓슨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7년 동안 론더 부인에게 방을 빌려주었는데 론더 부인의 얼굴을 본 것은 단 한 번뿐이라고 하셨죠?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메릴로우 부인이 말했다. 흉한 얼굴이었나요? 홈즈 씨, 그건 얼굴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얼굴은 생전 처음 봤어요. 우유 배달부가 2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던 론더 부인 얼굴을 흘깃 올려다보고는 우유통을 엎지르는 바람에 앞마당이 우유바다가 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아주 흉측하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저도 어쩌다 그 여자 얼굴을 한번 봤는데 제가 보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고는 얼른 베일로 얼굴을 가리면서 메릴로우 부인, 제가 이 베일을 한 번도 벗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죠? 하고 말하더군요. 론더 부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처음 하숙을 구하러 왔을 때 신원보증 서류 같은 걸 갖고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갖고 오지 않았어요. 대신 현금으로 뭉칫돈을 내놓더군요. 석 달치 집세를 선불로 미리 내면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부인의 집을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 집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집들에 비해 조용하고 한적해요. 게다가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없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론더 부인이 원하는 것은 완전하게 사생활이 보장되는 집이었는데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고 선뜻 집세를 지불했던 것이지요. 우연히 한 번 본 것 말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론더 부인의 얼굴을 못 보았다고 했는데 참 특이한 경우네요. 정말 특이해요. 그런데 단지 론더 부인의 사연이 궁금해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홈즈 씨. 전 집세만 받으면 다른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론더 부인보다 더 조용한 하숙이는 없을 테니까요. 별 문제도 없었고요. 그럼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론더 부인의 건강이 염려되어서예요. 홈즈 씨, 론더 부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아요.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게 분명해요. 살인자라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이 잔인한 짐승, 괴물하고 소리 지르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밤중이었는데 온 집안에 다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너무나 놀라서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론더 부인을 찾아가서 론더 부인,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마을 신부님을 찾아가 보세요. 아니면 경찰에 맡기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무슨 일 있어도 경찰은 싫어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신부님이 과거를 바꿔주실 수는 없잖아요. 단지 제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평범한 방법이 정 싫으시면 탐정을 고용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론더 부인에게 권유했어요. 그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홈즈 씨. 어쨌든 론더 부인은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모양이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있었군요. 그 탐정을 고용하면 되겠네요.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세요. 메릴로우 부인, 만약 오지 않겠다고 하면 론더 맹수 서커스의 론더 부인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아바스 파바라고 말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여기 종이에 아바스 파바란 이름을 적어왔어요. 론더 부인은 자기가 제대로 봤다면 홈즈 씨가 자신을 보러 올 거라고 하더군요. 네, 그럴 것 같군요. 메릴로우 부인, 잠깐 왓슨과 점심때까지 얘기를 해야겠네요. 브릭스턴에 있는 부인 집에서 3시 전에 뵙도록 하죠. 홈즈가 대답했다. 메릴로우 부인은 뒤뚱거리며 방을 나갔다. 뒤뚱거린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걸음새였다. 부인이 나가자 홈즈는 낡은 서류와 책들이 쌓여있는 구석으로 달려가 앉았다. 한동안 이 책 저 책에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나더니 원하는 책을 찾았는지 홈즈가 나지막하게 탄성을 내뱉었다. 홈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바닥에 앉은 채 마치 명상하는 부처처럼 생각에 잠겼다. 주위에는 온통 책들이 널려 있었고 홈즈의 무릎 위에도 책 한 권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사건에 신경이 쓰였어. 왓슨, 이걸 봐.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알아보려고 수첩에 메모도 해놓았지. 하지만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어. 틀림없이 당시 검시관이 뭔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했지. 아바스 바바란 이름을 기억하나? 아니, 전혀.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지. 하지만 나 역시 그 사건의 경위를 추상적으로 짐작할 뿐이어서 내가 내린 결론은 개인적인 느낌에 불과해. 게다가 당시 경찰이나 사건 당사자가 내게 직접 사건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조사하지 않았거든. 한번 여기 메모들을 읽어보겠나?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그러지. 얘기하다 보면 금세 기억이 날 거야. 론던은 당대 최고의 서커스맨으로 세인저와 웜웰 서커스 극단의 큰 라이벌이었어. 론더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서커스도 점점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결국 서커스단은 큰 비극으로 막을 내렸지. 그 당시 론더 서커스 극단은 버크셔의 작은 마을 아바스 파바에서 하룻밤을 묵었어. 그 끔찍한 사건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지. 서커스단은 윈블던으로 가는 도중에 아바스 파바에서 하룻밤 야영을 할 작정이었던 거야. 하지만 그 마을에서는 서커스 공연이 잡혀있지 않았어. 워낙 작은 마을이라서 서커스 공연을 해도 수지가 맞지 않았으니까. 인기 많은 공연 중 북아프리카 사자를 데리고 하는 맹수 공연이 하나 있었어. 사하라 킹이라는 이름의 사자였지. 론더 부부가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묘기를 보여주는 쇼였어. 그 사자 쇼를 찍은 사진이 여기 있어. 보면 알겠지만 론더는 덩치가 크고 오락부락했고 부인은 반대로 마른 편이었어. 사건 당시 사자가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맹수가 사나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밤에 사자에 먹이를 주는 일은 주로 론더가 했고 론더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론더 부인이 했지. 한 명이 주거나 부부가 같이 먹이를 줄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라도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지 못하게 했어. 왜냐하면 이제껏 론더 부부가 사자에게 계속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사자가 그들 부부에겐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7년 전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밤도 론더 부부는 함께 먹이를 주러 갔어. 그리고 비참한 사태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불행히도 자세한 경위를 밝혀내진 못했어. 야영 중이던 자정 무렵 서커스단 사람들이 모두 잠을 깼지. 사자의 사나운 울음소리와 여인의 찢어지는 것 같은 비명소리 때문이었어. 서커스 단원들이 모두 랜턴을 들고 자고 있던 텐트 밖으로 달려나왔지. 그리고 처참한 현장을 목격했네. 론더는 머리가 으스러진 채 땅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 뒤에 깊이 핥힌 사자 발톱 자국이 있었어. 우리문은 열려 있었고 1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론더 부인이 발견됐지. 끔찍하게도 사자가 부인을 움켜쥐고 앉아 사납게 으르렁대고 있었어. 부인의 얼굴이 심하게 뜯겨나가 모두 부인의 목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 잠시 후 고개사 레오나르도와 광대 그릭즈가 막대기로 사자를 쫓아 우리에 몰아넣고 문을 잠갔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문이 열렸는지가 수수께끼였어. 론더 부부가 사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자 사자가 뛰쳐나와 이들 부부를 덮쳤다고 짐작할 뿐이었지. 비참한 사건이지만 달리 이상한 점은 없었어. 들것에 누워 실려가던 론더 부인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겁쟁이, 비겁자라고 계속 비명을 질렀다는 점 외에는. 론더 부인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때는 그로부터 6개월 뒤였어. 하지만 이미 실수로 인한 참사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는 종결된 후였지. 그 사건에 대해 달리 설명할 방도가 있나? 내가 물었다. 뭐 없을 수도 있지. 실수로 인한 참사라는 결론이 옳을지도 몰라. 하지만 버크셔 경찰서의 에드먼드 형사는 한두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고 했어.
에드먼드는 꽤 똑똑하거든. 그는 나중에 알라하바드로 갔는데 그곳에서 나를 만났지. 그래서 내가 그 사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야. 에드먼드 형사가 파이프 담배를 2대 정도 피우면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 빼빼 마른 금발머리? 맞아! 그 사람이야. 이제 기억이 나나 보군. 사건에 어디가 껄끄럽다고 했어? 사실 껄끄럽긴 나도 마찬가지였어. 사건을 재구성하다 보니 어딘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곳이 있었어. 사자의 눈으로 그때 상황을 한번 재현해볼까? 우리 문이 열리자 자유로워진 사자가 앞으로 돌진해 론더를 덮쳤어. 론더는 달아나려고 했지. 사자가 핥힌 발톱 자국이 머리 뒤통수에 나 있었던 점으로 알 수 있지. 사자는 론더를 덮쳐 쓰러뜨렸어. 그런 뒤에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 곁에 있던 론더 부인 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녀를 공격해 덮친 다음 얼굴을 씹어 삼켰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 론더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는 건 누군가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미 죽은 남편이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나?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렇군. 이상한 점은 또 있어. 곰곰이 사건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건데, 당시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론더 부인의 비명소리와 함께 공포에 질린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있었어. 그야 당연히 남편 론더의 비명이었겠지. 글쎄, 머리가 완전히 으깨진 상태에서 고함을 칠 수 있었을까? 론더 부인의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인이 2명이나 있었거든. 야영 중이던 서커스 단원들도 그걸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홈즈의 대꾸에 나는 설명을 계속했다. 2 사람은 사자 우리에서 떨어진 곳에 같이 있었는데 사자가 우리에서 풀려나와 남편을 먼저 공격하자 부인은 우리 안으로 도망가려고 했겠지. 달리 도망갈 곳이 없었을 테니까. 그때 부인이 우리 안으로 도망가려던 찰나 사자의 공격을 당한 거야. 그녀는 사자와 맞서 싸우지 않은 남편의 비겁한 태도에 분노했겠지. 2명이 같이 싸웠다면 사자에게 겁을 주어 쫓았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겁쟁이 비겁자 하고 악을 쓴 게 아닐까? 왓슨,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줄이야. 단 하나 흠집이 있는 다이아몬드지만. 그 흠집이 뭔가, 홈즈? 2 사람 모두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 이상하지 않나? 론더 부부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2 사람 모르게 우리 문을 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사자가 난폭하게 공격했을까? 맹수이긴 하지만 먹이를 주는 론더 부부에게 익숙했을 텐데. 심지어 사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공연을 할 정도였는데 말이야. 누군가가 사자의 공격성을 부추기는 짓을 했겠지. 홈즈는 깊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왓슨, 자네 이론을 설명해 줄 이야기를 하지. 론던은 주위에 적이 많았어. 에드먼드 형사가 말하길 서커스 단원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다더군. 성격도 난폭하고 자기 앞에서 얼쩡대는 사람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다네. 난 메릴로우 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밤중에 론더 부인이 괴물 짐승이라고 소리친 이유가 죽은 남편에 대한 나쁜 기억 탓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사실을 모두 알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찬장에 차가운 꿩고기와 목낫의 포도주 한 병이 있네. 출발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힘을 내야겠네. 우리가 탄 차가 브릭스턴의 간소하고 소박한 하숙집에 도착하자 뚱뚱한 메릴로우 부인이 이미 나와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메릴로우 부인은 행여 론더 부인처럼 좋은 하숙인을 잃을까 걱정한 나머지 우리에게
제발 론더 부인이 하숙집을 나가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걱정하는 메릴로우 부인을 안심시키면서 우리는 경사가 급하고 카펫이 대충 깔린 계단을 올라가 의문투성이 하숙인이 사는 방의 문 앞에 이르렀다. 좁고 곰팡내가 나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론더 부인은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듯했다. 맹수를 우리에 가두던 여인이 이제는 반대로 바뀌어 조롱에 갇힌 새의 신세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늘진 방구석에 있는 부서진 의자에 앉아 있었다. 7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은 탓에 몸매가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한때 아름다웠던 자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론더 부인은 윗입술만 살짝 보일 정도로 두꺼운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검은 베일 아래로 드러난 단정한 입술 모양이 아름다웠고 역시 둥근 턱선에서도 섬세함이 엿보였다. 한때는 정말 미인이었으리라. 목소리 또한 차분하여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했다. 제 이름은 알고 계시겠지요, 홈즈 씨. 오실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인. 그런데 제가 부인의 사건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군요. 몸이 회복되고 난 뒤 에드먼드 형사가 날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홈즈 씨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건 현명치 못한 일이었죠. 보통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긴 합니다만 왜 에드먼드 형사에게 거짓말을 했나요?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쓸모없는 남자란 건 알지만 진실을 말해야 하는 내 양심 때문에 그 사람을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정말로 가까운. 그런데 지금은 그 장애물이 사라졌나요? 네, 홈즈 씨. 그 사람은 죽었어요. 왜 그때 경찰에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나요? 처지를 고려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죠. 전 경찰 조사로 밝혀질 추문과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어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방해 없이 조용히 죽길 원했죠. 하지만 죽기 전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으면 했어요. 제가 떠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훌륭한 전달자 말이에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부인. 만약 부인이 하실 이야기가 반드시 경찰에게 전달되어야 할 만한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되면 책임감 있는 탐정으로서 제 임무를 다할 겁니다. 홈즈 씨의 수사 방법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홈즈 씨가 해결한 사건 기사들을 읽었으니까요. 운명이 나를 저버린 후로 독서는 유일한 기쁨이 되었지요. 하지만 바깥 세상 이야기는 별로 그립지 않아요. 홈즈 씨가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신 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 이 기회를 꼭 잡아야겠어요. 이젠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꺼이 듣겠습니다. 론더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체조 선수처럼 균형 잡힌 아름다운 체격의 소유자였다. 잘 발달된 가슴에 팔짱을 낀 자세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짙은 콧수염 밑에는 시원스런 미소가 흘렀다. 그는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듯한 당당한 장군의 모습이었다. 그 사람은 레오나르도예요. 론더 부인이 설명했다. 레오나르도라면 그 서커스단에 있던 사람이군요.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던.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고요. 인상이 고약한 남자였다.
거칠고 사나운 수퇴지 같다고 할까? 짐승처럼 잔인한 면모가 엿보이는 인상이었다. 야비한 입가에는 분노가 어려있고 작고 교활한 두 눈은 악의로 가득 차 심술궂기 짝이 없었다. 두텁고 살찐 아래턱은 그가 욕심 많고 잔인한 악당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사진 2장을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전 가난한 서커스 소녀 단원이었어요. 10살이 되기도 전인 아주 어릴 때부터 후프 통과하기 같은 묘기들을 배웠어요. 어느덧 더 이상 소녀가 아니라 여자라고 할 만큼 내 나이가 차게 되자 론더가 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의 짐승 같은 욕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악마의 손에 노란한 것인지 저는 어느 순간 그의 아내가 되어 있더군요. 그날부터 제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절 고문하고 괴롭히는 악마였답니다. 서커스 단원 중에 론더의 행패가 어떠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반항이라도 하면 절 묶어놓고 채찍질을 했죠. 서커스 단원 모두가 절 불쌍히 여겼고 남편을 역겨워했지만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모두 남편을 무서워했으니까요. 게다가 술을 마시기만 하면 누구라도 죽일 듯이 더욱 날뛰는 바람에 모두 꼼짝도 못했죠.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거의 짐승에 가까울 정도였지만 그는 어쨌든 극단의 주인이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결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결국 주위에 있던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서커스 공연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나마 서커스를 계속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저와 레오나르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릿광대 지미 그릭즈도 있었고요. 불쌍한 광대 그릭즈. 관객에게 웃음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어렵고 비참한 상황에서 레오나르도가 내 생활 속으로 조금씩 다가왔어요.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죠. 사실은 패기 있게 잘생긴 겉모습 속에 그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지만 남편하고 비교해보면 레오나르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훌륭한 신처럼 보였어요. 절 동정하고 도와주던 마음이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사랑으로 변했죠. 우리 둘은 아주 깊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어요. 항상 꿈에서 그려온 사랑이었지만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남편은 절 의심했지만 전 남편이 사나운 만큼 겁도 많은 사람인데다 레오나르도라면 잔인한 남편도 섣불리 대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저를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으로 안가품했죠. 어느 날 밤 매를 맞는 제 비명소리가 레오나르도가 잠든 마차까지 들렸는지 절 만나러 왔더군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피하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론던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를 죽일 계획을 짠 거예요. 레오나르도는 절대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꾀가 많은 사람이었죠. 모든 계획은 레오나르도 머리에서 나왔지만 전 그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저 역시 레오나르도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레오나르도에 비해 전 그런 계획을 짤 만큼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우리는 방망이를 준비했어요. 레오나르도가 만들었죠. 그리고 납자루 끝에 긴 쇠못을 5개 박았어요.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죽은 원인은 사자가 아니라
바로 이 흉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론더를 죽인 후 사자가 한 짓이라는 증거를 남기려고 우리 문을 열어 사자를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남편과 나는 사자 우리로 내려갔어요. 늘 하던 대로 사자 먹이를 주기 위해서였죠. 나와 남편이 통에 담긴 날고기를 들고 사자 우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마차 뒤에 레오나르도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로 가려면 반드시 그 마차를 지나야 했거든요. 그러나 레오나르도가 남편을 때리기 전에 나와 남편은 그 길목을 지나쳐갔어요. 레오나르도의 행동이 느렸던 거죠. 하지만 그는 우리 뒤를 몰래 살금살금 뒤따라와 남편의 머리를 방망이로 힘껏 내리쳤어요. 머리가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은 기쁨으로 두근거렸죠. 전 재빨리 우리로 달려가 맹수가 갇혀있는 문에 빗장을 올렸어요. 끔찍한 일이 생긴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맹수가 인간의 피냄새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흥분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순간 사자는 죽은 사람의 피냄새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우리의 빗장을 올리자마자 사자는 나를 향해 덮쳐왔어요. 레오나르도가 절 구해줄 수도 있었어요. 얼른 달려와 방망이로 위협했다면 사자가 겁을 먹고 도망쳤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더니 몸을 돌려 도망가더군요. 그리고 사자의 하얀 송곳니가 내 눈앞에 다가왔죠. 사자의 더운 입김과 냄새에 정신이 아뜩해지더군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어요. 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사자를 막아보려고 했어요. 피로 범벅된 사자의 송곳니를 피하려고 애쓰면서 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죠. 그리고 얼마 뒤 사람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레오나르도와 그릭즈,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사자가 물고 있던 저를 빼내던 일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 후엔 정신을 잃었죠. 몇 달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드디어 몸이 회복되어 거울 앞에 섰을 때 전 제 모습을 보고 그 사자를 저주했어요. 뜯겨나간 아름다움이 안타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사자는 차라리 제 생명을 앗아갔어야 했어요. 현실이 저주스러웠죠. 남은 소망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소망을 이룰 돈도 있었죠. 홈즈 씨, 전 제 얼굴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은 채 살고 싶었어요. 절 아는 사람이 찾지 못할 장소에 숨어 살겠다고 결심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 입은 맹수가 죽을 장소를 찾는 것처럼 이곳까지 와서 살아온 거예요. 유지니아 론더의 삶, 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요. 그녀의 이야기가 끝이 난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홈즈가 팔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고 토닥거렸다. 깊은 동정심과 안쓰러움이 배어있는 손길은 홈즈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군요.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얄궂을 수 있다니. 하늘이 보고 있다면 분명히 부인에게 상을 내릴 겁니다. 헌데 레오나르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는 소식을 듣지도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내가 잘못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자가 짓밟고 간 저처럼 흉측한 물건을 사랑하느니 차라리 재주 넘는 원숭이를 사랑하는 편이 나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사랑은 쉽게 변치 않나 봐요. 그는 나를 사자와 함께 내버려둔 채 도망갔고 내가 구원을 필요로 했을 때도 날 저버렸지만 차마 교수형에 처하도록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난 내 처지가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놓이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당시 레오나르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처지였어요. 그는 죽었습니까? 지난달 마게이트 지방 근처 해변에서 익사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대모 5개 달린 방망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야영지 근처에 석회암을 캐는 갱이 있었는데 아마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던졌을 거예요. 아마 그 속 깊은 곳에. 알겠습니다. 이제야 사건의 내막을 다 알겠군요. 사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정말 모든 사건이 끝난 거예요. 론더 부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집을 나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의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홈즈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홈즈가 재빨리 그녀를 돌아봤다. 생명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 그만두시지요. 제가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을 참은 것만으로도 조급하고 참을성 없는 요즘 세상에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론더 부인은 홈즈의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얼굴에 쓴 베일을 걷어올리더니 잘 보이도록 햇빛이 드는 쪽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런 꼴도 참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다. 거기에는 얼굴이라 할 만한 것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슬프게 빛나는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만 그 끔찍한 폐허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기괴함만 더할 뿐이었다. 홈즈는 동정과 연민 그리고 만류의 뜻이 담긴 손짓을 해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방을 나왔다. 이틀 후 홈즈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벽난로 위 선반에 있는 작은 파란색 약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병에는 붉은색 독약 표시가 붙어 있었다. 뚜껑을 열자 달짝지근한 아몬드 냄새가 풍겨나왔다. 청산갈리? 내가 물었다. 맞았어. 우편으로 왔더군. 저를 유혹하던 것을 보냅니다. 홈즈 씨의 충고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편지도 함께 말이야. 이걸 보낸 용감한 여성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